세진그룹 홍 회장의 저택에 차려진 저녁 식탁은 최고급 식기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감도는 공기는 마치 며칠 동안 환기되지 않은 냉동 창고처럼 삭막했다. 홍 회장 부인은 3년 전 자신의 아들 차도연과 결혼한 며느리 한서영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서영의 부모님 직업이나 학벌을 들먹이며 그녀의 초라한 출신 성분을 끊임없이 비난했다. 서영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포크를 쥔 손만 떨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 모든 폭언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애써 고개를 숙였다. 남편 차도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는데 그의 침묵은 서영의 가슴에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비수와도 같았다. 서영은 도연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시어머니의 공격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준 적이 없었기에 그의 차가운 방관은 서영에게 깊은 배신감과 회한을 안겨주었다. 서영은 도연에게서 눈을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는데 3년 전 화려했던 결혼식 날 그녀가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다.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네가 낳은 아이가 이 그룹의 후계자가 될 텐데 그 아이에게 천박한 피를 물려줄 셈이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홍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서영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식탁을 떠나려 했다. 그때 도연이 들고 있던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서영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이게 내 집안의 방식이야. 도연의 단호한 명령에 서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연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 도연의 차갑고도 독선적인 태도에 절망했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다. 도연의 무심함과 침묵은 서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는데 그는 현재 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룹 내의 거대한 부패와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어머니와 이사회의 공모에 의한 타살임을 직감하고 3년 전 서영과의 결혼을 방패막이 삼아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재로 들어간 도연은 자신의 비밀 변호사이자 유일한 조력자인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핵심 증거들은 어머니가 이미 모두 제거했지만 도연은 어머니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가 스스로 파멸의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홍 회장 부인이 최근 은밀하게 만난 사람들의 명단과 사진이었다. 명단에는 한 젊은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민지수라는 이름의 단역 배우였다. 도연은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들을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렸는데 사진 속의 여자는 청순하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밀하게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서영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그 여자를 고용하여 불륜을 조작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는데 어머니가 던진 이 악의적인 카드가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서영의 눈을 가리고
어머니를 방심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도연은 민지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녀를 극비리에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지수는 단역 배우답지 않게 매우 영리하고 야심이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도연은 그녀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건넸다. 도연은 지수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 전혀 없으며 곧 서영과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지수에게는 서영이 자신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불륜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지시했는데 그 대가로 그녀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와 연예계에서의 확실한 입지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지수는 처음에는 세진그룹의 후계자와의 불륜 스캔들을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연이 제시한 막대한 보상과 성공 보증 앞에 그녀의 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도연의 지시대로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고 도연은 그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불륜의 시나리오와 연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지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외도 자체가 아니라 서영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의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지수의 귀에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다. 도연은 지수에게 서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녀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연은 지수와 함께 가짜 불륜의 증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급 호텔의 영수증이나 해외 출장지의 사진들, 그리고 애정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모호한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서영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도연의 휴대폰이나 재킷 주머니 등에 남겨졌다. 도연은 매일 밤 서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영의 일시적인 오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서영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를 완벽하게 속여 넘겨야 어머니가 방심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연기를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영은 우연히 도연의 재킷 주머니에서 민지수의 이름이 적힌 고급 호텔의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그 금액과 시간은 도연이 회사에 출장 중이라고 말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영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며 그 증거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직접 따져 묻는 대신 그의 행동을 은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도연의 휴대폰에서 민지수와 주고받은 애정 어린 것처럼 보이는 모호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고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영은 도연에게서 등을 돌리고 밤새 잠들지 못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고통이 밀려왔다. 서영은 더 이상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외도 증거를 스스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도연이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이혼을 종용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강태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도연의 외도 상대인 민지수의 배경과 그가 어머니 홍 회장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 은밀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영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서영이 외도의 증거를 발견했음을 눈치챘지만 그녀가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영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이자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서영이 이혼 후 어머니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거액의 위자료를 준비했지만
서영은 단 한 푼의 돈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입을 굳게 다물게 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연극이 어머니의 몰락과 함께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민지수는 도연이 만들어준 가짜 증거들을 가지고 홍 회장 부인 앞에 나타나 도연이 자신에게 푹 빠졌다고 거짓 보고를 했고 홍 회장 부인은 기뻐하며 지수에게 더 노골적으로 서영을 자극하라고 지시했다. 홍 회장 부인은 곧 서영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사회를 통해 아들을 확실하게 그룹 후계자로 앉히겠다는 야심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가 도연의 손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수 또한 자신이 도연의 사랑을 얻고 재벌가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야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영은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민지수가 4년 전 도연의 아버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홍 회장 부인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고 도연의 외도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와의 공모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음을 깨닫고 이혼 소송을 잠시 보류한 채 민지수와 홍 회장 부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징그룹 창립 기념 자선, 갈라 디너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위선과 탐욕이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포장되어 번쩍이는 무대와도 같았고 한서영은 남편 차도연의 팔짱을 낀 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서영의 눈은 연신 회장실 이사들의 움직임과 어머니 홍 회장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도연의 외도 증거와 민지수라는 이름의 단역 배우 그리고 5년 전 도연의 아버지 사망 사건이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연의 곁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인처럼 느껴지는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방관을 넘어 자신을 향한 잔인한 배신임을 확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민지수는 과감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도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맡은 배역에 충실하려는 듯 도연의 팔뚝에 손을 얹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과시했다. 도연은 지수의 노골적인 스킨십에도 불구하고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말에 응대하며 완벽하게 바람피우는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간혹 서영을 향해 찰나에 순간 동안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냉정을 되찾았다. 도연은 서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질투하기를 바랐고 그래야만 어머니의 눈에 서영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로 보일 것이라 믿었으며 자신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서영은 질투 대신 차가운 분석력으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민지수의 눈빛에 야심 외에도 묘한 공포와 강요된 듯한 망설임이 서려 있음을 포착했다. 갈라 디너가 끝난 후 서영은 강태준 변호사를 만나 민지수의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그녀의 예상대로 민지수는 평범한 단역 배우가 아니었다. 5년 전 도연의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민지수가 병원 근처를 서성거렸다는 기록이 포착되었고 그녀는 현재 홍 회장 부인의 측근에게 돈을 빌린 거액의 사채를 갚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영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지수가 홍 회장 부인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협박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연의 외도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한 용의자와 공모하는 끔찍한 음모였다는 사실은 서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 위험한 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에 압도되었다. 서영은 도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도연의 차가운 침묵을 떠올리며 이 싸움은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지수라는 여자가 자신의 복수와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의했다. 서영은 호텔 라운지의 가장 외진 테이블에 앉아 민지수를 기다렸는데 그녀는 울음기 대신 강렬한 카리스마로 민지수를 압도할 준비를 마쳤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민지수는 서영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홍 회장 부인에게 들은 대로 서영이 자신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폭행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놀라셨죠? 민지수 씨, 제가 당신에게 딱이라도 때릴 줄 알았나요? 서영의 차분한 목소리는 민지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민지수는 주춤하며 자리에 앉았다. 서영은 민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직구를 던졌다. 당신이 홍 여사님에게 돈을 받고 우리 남편을 유혹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5년 전 그 사건에 엮여 있다는 것도 알죠. 왜 남의 인생을 망치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가가 고작 홍 여사님의 변덕스러운 약속뿐인가요? 서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지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잔에 담긴 물을 엎지를 사몸이라 뻔했다. 민지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서영의 말을 부인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도연 부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질투심에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영은 민지수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공포를 읽어냈다. 당신의 사랑이 사채업자의 장부와 맞바꿀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도 홍 여사님의 희생양일 뿐이죠.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좋은 제안을 하러 왔어요. 서영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봉투 안에는 민지수의 모든 채무를 일시에 청산할 수 있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민지수가 홍 회장 부인과의 모든 거래 내용을 녹취하고 증언하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홍 여사님의 지시대로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저와 협력한다면 당신의 빚은 물론이고 당신의 연예계 복귀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이 가진 재능은 하수인으로 썩힐 재능이 아니에요. 서영의 파격적인 제안에 민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서영의 제안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홍 회장 부인이 가진 권력의 그림자가 너무나 거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홍 회장 부인을 배신했다가는 연예계는커녕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결국 민지수는 서영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힘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홍 회장 부인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너무 순진하네요. 홍 회장 부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차도현 부회장님을 믿어요. 당신이 아무리 유혹해도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예요. 민지수는 애써 도연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서영은 민지수가 홍 회장 부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자질할 것임을 직감했다. 서영은 민지수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차가운 차를 마셨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픔과 함께 단호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예상대로 민지수는 곧바로 홍 회장 부인에게 달려가 서영이 자신에게 협력을 제의하고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자질했다. 홍 회장 부인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서영의 배짱과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서영이 자신을 이기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연에게 당장 이혼 절차를 밟고 서영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압박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격앙된 반응을 보고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했지만 서영이 겪을 고통과 위험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도연은 서영에게 은밀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는 서영의 변호사인 강태준에게 연락하여 서영의 주변에 비밀 경호 인력을 붙여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회사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서영의 투자 상황과 사업 동향을 낱낱이 파악하여 어머니의 감시망으로부터 서영을 보호하려 애썼다. 도연은 서영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림자처럼 그녀의 안전을 지키고 그녀의 조사를 은밀하게 돕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서영이 자신을 오해하고 증오할지라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고독하고 위험한 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서영은 도연의 그림자 같은 도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비열한 음모의 일부라고 확신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강태준 변호사와 함께 홍 회장 부인의 비자금 흐름을 쫓았는데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5년 전 도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홍 회장 부인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던 기록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서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직감했고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며칠 후 홍 회장 부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연에게 서영과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민지수를 차기 며느리로 소개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이 같은 행동이 자신의 계획을 위협할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낼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이사회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영은 도연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이 이사회야말로 홍 회장 부인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복수의 무대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한 채 각자의 목적을 위해 같은 장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세진그룹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은 최고위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홍 회장 부인은 단상 중앙에 앉아 여왕처럼 위압적인 시선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며느리 한서영을 공식적으로 축출하고 아들 차도연의 후계자 입지를 굳히는 승리의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입가에 걸린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다. 도연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장 안주머니에는 5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긴 녹취 파일과 어머니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어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어머니의 몰락을 예고하는 이 피해 복수극을 자신이 직접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영의 마음을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홍 회장 부인은 도연의 아내인 한서영이 회사 경영에 무지하고 개인적인 품위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이혼을 공식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어 민지수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며 도연과 민지수가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라며 민지수를 차기 며느리감으로 은근슬쩍 소개했다. 서영은 이사회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정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을 입은 그녀가 냉랭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서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이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홍 회장 부인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감히 내가 여길 왜 와라고 소리쳤지만 서영은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서영은 홍 회장 부인의 마이크를 빼앗아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하여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박수받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세진그룹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는 한 주주로서 섰습니다. 저는 회장님 사생활이나 불륜 문제에 대해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영의 발언에 홍 회장 부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서영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자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서영은 그런 어머니를 비웃듯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재무자료를 띄웠다.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는 5년 전 도연의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 홍 회장 부인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현금의 흐름이 그룹의 비자금 조성 경로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영은 냉철한 목소리로 이 사회에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선대 회장님의 급작스러운 사망 직전에 어머니께서는 왜 그룹의 자금으로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셨고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자금의 인출 시점과 규모는 선대 회장님의 사망 시점과 너무나 공교롭게도 일치하는데 이에 대해 어머니께서는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서영의 날카로운 추궁에 홍 회장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서영이 자신의 조사 내용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그녀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연은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선언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어머니의 비리를 조사해 왔습니다. 도연의 폭탄 선언의 회의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도연은 서영이 확보한 증거에 자신의 핵심 증거들을 더해 어머니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계획적인 살해로 돌아가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녹취 파일과 비자금 조성 경로를 담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자신과 서영의 결혼을 방해하고 서영을 내쫓으려 했던 모든 이유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뼈아픈 표정으로 서영을 향해 말했다. 저는 어머니의 감시를 피하고 어머니를 방심하게 만들고자 당신을 향한 배신자이자 외도 남편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민지수 씨와의 불륜 증거들은 모두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제가 조작한 것입니다. 도연의 충격적인 고백은 서영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안도감과 동시에 극심한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홍 회장 부인은 자신의 모든 음모가 아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핏발선 눈으로 도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패륜한 놈,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없었으면 누가 이 그룹을 물려받았을 것 같아. 도현은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하고 품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내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5년 전 아버지를 죽인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도연의 변호사인 강태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들은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홍 회장 부인을 긴급 체포했고 그녀는 구속되지 않겠다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야 했다. 민지수는 자신이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 살인 공모의 증인으로 엮일 위기에 처하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구석에 숨어 떨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연과 서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도연은 민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니의 지시대로 연기하는 건 이제 끝이야. 이 모든 진실을 검찰에 고백하고 증인으로 협력한다면 네가 가진 죄의 무게는 조금이나마 덜어질 거야. 도연의 말에 민지수는 살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실장에게 그녀를 안전하게 검찰로 인계하라고 지시했다.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정리되자 도연은 무너져 내리는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영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다고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서영은 그의 품을 밀어내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옳았어요. 아버님을 죽인 살인자를 밝혀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복수를 위해 저를 미끼로 썼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잖아요.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으며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에. 하지만 서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저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저는 함께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당신의 계획 속에 가둬두었고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어요. 서영은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혼해야 해요. 서영의 단호한 이혼 선언은 도연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는데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되었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서영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서영은 이미 눈물을 거두고 냉철한 이성만을 남긴 채 뒤돌아섰다. 저는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복수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은 저 혼자 치유해야 할 상처입니다. 서영은 텅 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도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도연은 자신이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사랑에는 실패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는데 그는 서영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어머니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저주했다. 그는 강태준 변호사를 불러 서영이 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위자료는 그녀가 평생을 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서영은 며칠 후 도연이 준비한 거액의 위자료를 거절하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녀는 홀로 된 작은 오피스텔에 거처를 정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도연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짐으로써 그에게 가장 깊은 후회와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세진그룹 홍 회장 저택의 거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새벽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차도연은 며칠 전 서영이 떠난 뒤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5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상실감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의 신뢰와 사랑을 잃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와 희생해야 할 가치를 잘못 선택했다는 뼈아픈 후회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룹 이사회는 그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했지만 도연은 회장직 계승을 포기하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미련이 없었다. 도연은 서영이 살던 방으로 올라가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더듬었는데
서영이 즐겨 읽던 낡은 소설책과 화장대 위에 놓인 심플한 은반지 하나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은 도연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의 물질적인 보상이 그녀의 훼손된 자존심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서영의 유일한 유품인 그 은반지를 손에 쥐고 창밖에 텅 빈 하늘을 응시했는데, 서영의 목소리나 체온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까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했다. 한편 이혼 후 조용히 새진 저택을 빠져나온 한서영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재벌가 며느리의 삶을 완전히 지우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꿈인 플로리스트와 디자인 분야에 매진했는데, 매일 아침 꽃시장에서 싱싱한 꽃을 고르고 작은 공간을 채워나가는 단순한 노동이 그녀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었다. 서영은 도연에게서 받았던 모든 고통을 딛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했지만, 밤이 되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고 도연의 차갑던 눈빛과 뜨겁던 입술이 교차하는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에게 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아있었다. 서영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지만, 인맥도 자본도 없는 그녀에게 사업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마케팅 전략을 짰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높았고 밀린 임대료 독촉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아졌다. 서영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지만, 좁은 오피스텔 방에서 홀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을 때면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그녀는 도연의 곁을 떠나는 것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그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랐던 미련한 기대가 남아있어 스스로를 자책했다. 도연은 서영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모든 행적을 비서실장을 통해 은밀하게 보고받고 있었는데, 서영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위자료를 건네고 그녀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강한 자존심을 알기에 그럴 수 없었다. 도연은 서영의 곁에 직접 나타나는 대신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익명의 거액 투자자를 붙여주었고, 세진 그룹과 관련된 대형 플라워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서영의 스튜디오로 연결해 주었다. 서영은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와 익명의 투자가 의아했지만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도연의 그림자 같은 도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도연은 매주 한 번씩 서영의 스튜디오 근처를 찾아가 그녀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스튜디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과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실루엣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서영의 스튜디오가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렸고, 그녀가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 또한 버릴 수 없었다. 도연은 그녀에게 자신이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연기였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했던 눈빛이 그의 입을 굳게 다물게 했다. 어느 날 도연은 용기를 내어 스튜디오 근처에 주차하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낯선 번호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연은 좌절감에 고개를 숙이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려다가 서영의 스튜디오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고 왔는데, 그 안에는 낡은 은반지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행복하게 잘 지내. 그리고 미안해.
도연은 그녀가 반지를 다시 받아주기를 바랐지만 이내 그녀가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며 차를 몰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처럼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맴도는 비참한 역할뿐이었다. 서영은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스튜디오 문을 잠그려다가 문틈에 끼워져 있는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은반지를 보자마자 그것이 도현과의 결혼 기념일 때 자신이 선물했던 반지임을 알아차렸다. 반지를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봉투 속에 들어있던 짧은 메모를 읽자마자 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하게 잘 지내, 그리고 미안해라는 두 마디는 도연의 차가운 태도와는 상반되는 진심을 담고 있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영은 반지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도연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의 잔재 또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홍 회장 부인은 매일 밤 불안감과 분노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변호사를 통해 도연에게 끊임없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도연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외면과 징역형이라는 가혹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민지수가 도연과의 불륜 증거를 조작하여 서영을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을 듣고 민지수에게 격분했지만 그 모든 분노는 결국 자신을 배신한 아들 도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징역 생활을 버텼고 출소하면 아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민지수 또한 감옥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젊음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후회했다. 그녀는 홍 회장 부인의 협박과 도연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서영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 민준은 감옥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하기는커녕 자신의 빚더미와 파멸한 미래만을 한탄하고 있었다. 이처럼 악인들의 말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만큼이나 비참하고 고독했다. 도연은 서영이 자신의 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서영과의 재결합은 요원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영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거절과 독립적인 삶의 태도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서영과의 짧았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했는데 그의 눈에는 끊임없이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자신이 서영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결정과 삶을 존중하는 것만이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는 묵묵히 서영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삶을 지켜주기로 결심했고 그들의 엇갈린 사랑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치료제였는데 이별 후 1년이 흐르는 동안 한서영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는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독립적인 사업가였고 꽃과 흙을 만지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존감과 평화를 되찾았다. 도연이 익명으로 넣어준 거액의 투자는 그녀의 사업 확장의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서영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믿으며 매일 새벽 꽃시장에서부터 밤늦도록 작업실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1년 전의 슬픔과 분노 대신 강인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도연이 떠난 뒤 그의 펜트하우스는 매각되었고 서영은 이혼 후에 홀로서기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를 마음속에서 서서히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불쑥 떠오르는 도연과의 추억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그가 살인자의 어머니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속여야 했다는 복잡한 진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증오심은 사라졌지만 깊은 상처를 남긴 그의 침묵과 거짓말은 서영에게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도연에게서 받았던 은반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한 채 다시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녀의 과거이자 동시에 현재의 성공을 상징하는 역설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세진그룹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차도연의 삶 역시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화려함과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삶을 선택했는데 강태준 변호사가 소개해준 작은 NGO 단체에서 말단 직원처럼 봉사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도연의 코트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펜 대신 망치와 삽이 들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과거의 냉철한 CEO 시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서영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의 복수라는 대의 명분 아래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속죄하려 애썼다. 도연은 서영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지만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서영이 자신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자신이 영원히 배제되었다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했다. 도연은 서영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근처를 찾아가 그녀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는데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고통의 무게를 알기에 그럴 수 없었고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운명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는데 도연이 일하던 NGO 단체에서 연말 자선 갈라 디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우연히 서영의 스튜디오가 그 행사의 꽃 장식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서영은 도연이 이 단체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을 수주했고 도연 역시 서영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행사를 며칠 앞둔 오후 서영이 플라워팀과 함께 행사장을 점검하고 있을 때 봉사자 복장으로 낡은 상자들을 나르던 도연과 복도에서 마주치는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는데 도연은 1년 만에 마주한 서영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서영은 자신이 알던 재벌 총수가 아닌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 복장의 도연을 보고 당황했다. 서영은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인사를 건넸다. 차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도연은 서영의 싸늘한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한서영 씨, 오랜만입니다.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군요. 서영은 도연의 낡은 티셔츠와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이 과거에 오만하고 냉담했던 도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의 몰락 후 충격을 받아 방황하고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영은 도연이 여전히 자신을 속이고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실된 고독과 피로감을 읽어내며 차마 매몰차게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녀의 사업을 익명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도연임을 직감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도연은 서영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는데 그는 그룹을 떠난 후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다며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가치를 찾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영은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서영은 도연에게 당신이 했던 거짓말과 침묵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녀의 분노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준 고통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은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2세가 아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한 인간의 진정한 고백이었다. 서영은 그의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죄책감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는 복도 끝에서 뒤돌아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영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애원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듯한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영은 그 눈빛에서 도연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정한 후회를 읽어냈고 그녀를 짓눌러왔던 증오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녀의 스튜디오 주소가 적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도연에게 새로운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제스처였다. 명함 위에는 제니퍼리 플라워 스튜디오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서영은 도연에게 당신이 정말로 저에게 미안하다면 저에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다. 도연은 손에 쥐어진 서영의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명함은 그녀가 자신 없이 스스로 읽어낸 성공과 독립을 상징하는 승리의 깃발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명함을 품에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는데 서영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과 헌신적인 태도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도연은 밤늦게까지 NGO 단체의 창고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이어갔는데 그의 마음은 서영과의 재회라는 희망과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숙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영에게 바쳐야 그녀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강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성운그룹과의 모든 연관성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고 오직 한서영만을 사랑하는 한 남자이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봉사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영의 스튜디오를 찾아가 꽃다발을 건넸는데 그 꽃다발에는 1년 전 그가 그녀에게 주려다 주지 못했던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서영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반지를 발견하고 놀랐지만 더 이상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에게 차를 대접하며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영은 도연의 변화된 삶과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년 전의 증오와 배신 대신 헌신과 후회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은 파국을 딛고
비로소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서영의 스튜디오에 다시 찾아온 차도현과의 관계는 그들이 처음 연인이 되었을 때의 불꽃 같은 열정 대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다투지 않았고 서영의 작은 스튜디오와 도연이 봉사하는 NGO 단체 주변의 소박한 카페에서 만나 오직 대화에만 집중했는데 그 대화는 잃어버렸던 4년의 시간을 메우려는 듯 진솔하고 길었다. 서영은 도연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그녀의 사업을 익명으로 도왔던 그의 선의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배신의 기억과 침묵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어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서영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질문과 원망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애썼다. 도연은 서영에게 자신이 세진그룹 회장직을 버리고 모든 부와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 단지 속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서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영의 스튜디오 일을 돕기 위해 무거운 화분이나 흙포대를 나르거나 복잡한 세금 서류를 정리해 주었는데 그의 서툰 노동은 서영에게 거부감 대신 인간적인 친밀함과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서영은 과거 재벌 며느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도연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의 변화가 진심임을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왜 단 한 번도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토록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연기만 했어요? 서영의 질문은 도연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고 도연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와 비밀을 토해내야만 했다. 도연은 서영에게 자신이 어머니 홍 회장 부인의 감시와 미행 속에 살았으며 어머니가 서영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머니의 잔혹함을 알았기에 만약 자신이 서영에게 비밀 메시지라도 보낸다면 어머니가 서영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강박적인 공포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끔찍한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고 서영은 도연의 침묵이 배신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처절한 사투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팔고 세상의 비난과 당신의 양심까지도 모두 희생했던 거군요. 당신도 나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었군요.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한 슬픔과 연민의 눈물이었다. 도연은 서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용서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어 주저했다. 서영은 손을 들어 도연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 도연은 무너져 내리듯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치정극이나 유혹이 아닌 끔찍한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운명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화해가 시작되자마자 서영의 스튜디오에 악의적인 위협이 닥쳐왔는데 홍 회장 부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옛 신복 중 한 명이 서영의 대형 플라워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 신복은 서영의 스튜디오에 유독 물질을 살포하려 했거나 거래처에 서영이 납품하는 꽃들이 독성이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계약을 파기시키려 했다. 서영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 변호사와 자신의 NGO 인맥을 총동원하여 신복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설 조사단을 투입하여 신복의 음모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도연의 신속하고 무자비한 대처 덕분에 서영의 스튜디오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지만
서영은 도연이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연은 그녀에게 사과하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진그룹 회장일 때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서영은 그의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돌아와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도연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초대했고 그녀는 서툰 솜씨로 찌개를 끓여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화려한 세진 저택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도연은 그 밥상에서 잃어버렸던 가정의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서영은 도연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을 이해했고 도연은 서영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서영은 도연에게 이제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닌 영혼과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듯한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1년의 고독과 오해, 그리고 뼈아픈 후회가 녹아내리는 입맞춤 속에서 서영은 도연의 사랑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도연은 서영의 용서가 그에게 허락된 가장 값진 선물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냈는데 텅 비어있던 오피스텔은 그들의 체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다시금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도연은 잠든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완벽한 행복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연은 서영의 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손에 자신의 은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비극적인 결혼의 증거가 아닌 그들의 사랑이 파국을 딛고 다시 피어났음을 상징하는 약속의 징표였다. 서영은 잠에서 깨어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다시 도연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는데 어머니와 민지수 씨는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과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한편 홍 회장 부인과 민지수는 법정에서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도연은 서영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처벌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 부인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혀 절규했고 민지수는 자신의 탐욕이 낳은 비참한 결과를 후회하며 고통받았다. 악인들의 말로는 그들이 서영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더 잔인했고 그들의 몰락은 서영과 도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도연은 서영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자신이 진행하던 NGO 단체의 일에 더욱 매진했는데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고 세상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서영 또한 도연의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자신의 플라워 디자인 재능을 기부했고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재벌가의 화려함 대신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파국을 딛고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이라는 결말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한서영과 차도연의 관계는 일련의 고독한 치유와 헌신적인 노력을 거쳐 재벌가의 화려함 대신 진정한 사랑과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서영은 더 이상 도연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고
도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음을 믿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 길을 거닐었는데 낙엽이 밟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따르고 있었다. 도연은 서영과의 관계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의 과정임을 느꼈고 그녀에게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를 꺼내 서영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빛은 권력에 대한 야망 대신 오직 서영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영아,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침묵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너 없이 보낸 1년은 내 평생의 후회였어.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겠니?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나랑 결혼해줘. 도연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영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조심스러운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할 미래가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랐기에 이 마지막 확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결혼할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증명을 보여주세요. 세진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남은 주식이나 자산까지 모두 정리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마음과 당신이 바꾼 삶의 가치예요. 당신의 진정한 헌신을 보고 싶어요. 서영의 조건은 도연에게 마지막 남은 짐이자 과거의 굴레였던 세진그룹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고 도연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배경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세진그룹의 모든 자녀 지분과 부동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그의 지분은 그룹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NGO 단체를 통해 시장에 천천히 매각되었다. 도현은 그 막대한 자금을 모두 익명으로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에 기부했고 그는 이로써 재벌 2세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이 소식이 제게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경악했지만 도연은 평생의 부와 명예를 포기함으로써 서영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서영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을 얻었다. 도연은 서영에게 정리된 자산 내역과 기부 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서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의 말 한마디를 위해 태어난 환경과 신분까지도 버렸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던 죗값을 정말 충분히 치렀어요. 이제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서영은 도연의 뺨에 입을 맞추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도연은 그녀의 품을 껴안고 영원히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듯 맹세했는데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 대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재벌가의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그들이 함께 봉사했던 NGO 단체의 작은 예배당을 식장으로 택했다.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과 NGO 단체의 봉사자들, 그리고 도연이 후원했던 소외계층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그들의 결혼식은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서영은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 대신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선택했고 도연은 비싼 턱시도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기로 했다. 그들의 모든 선택은 과거의 허영과 위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쫓겠다는 선언이었다. 결혼식이 열리기 며칠 전
서영은 도연과 함께 그들이 처음으로 싸웠던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올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곳은 한때 분노와 오해 그리고 배신감이 맴돌던 슬픈 장소였지만 이제는 화해와 사랑이 싹튼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서영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그때 나를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면 우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오지 않았겠죠? 라고 물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는지 알았을 테고 우린 어머니의 위협 속에서 함께 무너졌을 거야.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다시 만난 건 우리의 사랑이 운명을 이길 만큼 강하다는 증거야. 도연의 말은 서영의 마지막 남은 응어리까지 완전히 씻어주었는데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영혼의 결속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평생 서로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도연은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과 아픔을 털어놓았고 서영은 그의 모든 과거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했고 깊었으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영은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 화장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끼워진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는 도연에게 받았던 첫 번째 반지이자 그들의 파국을 상징했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고통과 화해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도연이 건네준 부케를 손에 들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재벌 며느리 대신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1년 전의 슬픔이나 분노 대신 잔잔한 행복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영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는데 도연은 긴장한 듯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도연 씨, 긴장했어요. 당신은 세진그룹 이사회도 호령하던 사람인데. 서영이 장난을 치자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는 내 삶이 걸렸지만 지금은 내 영혼이 걸렸잖아. 당신 앞에서만큼은 멋진 남편이고 싶어. 도연의 진심에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피어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NGO 단체의 작은 예배당은 화려한 장식 대신 순수한 백합과 안개꽃으로 채워져 성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차도연과 한서영이 모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만을 서약하는 인생 제2막의 시작일이었다. 서영은 최고급 실크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 대신 벅차오르는 행복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오해가 이제는 이 결혼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예배당에는 세진그룹의 거물들이나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 대신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지지하는 가까운 지인들과 도연이 후원했던 NGO 단체의 아이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모여 조용히 축복을 나누고 있었다. 주례는 도연의 부탁으로 강태준 변호사가 맡았는데 그는 두 사람이 겪었던 험난한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서문을 선언했다. 도연은 서영을 바라보며 준비한 서약문을 낭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침묵을 반성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신뢰를 깼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삶을 존중하고 당신만을 믿으며 영원히 당신의 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의 진심 어린 서약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서약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저는 당신의 나약함을 용서하고 당신의 죄책감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과거와 상처까지도 모두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서로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서로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을 나누었고 하객들은 기립하여 진정한 사랑이 파국을 이겨냈음을 축복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결혼식은 돈과 권력이 아닌 헌신과 치유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세진 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는데 도연은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 후 세진 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정리하고 그 상징물들을 익명의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그는 서영에게 그들이 살았던 펜트하우스의 열쇠를 건네주었는데 서영은 그 열쇠를 받지 않고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런 커다란 집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보금자리가 중요하죠. 도연은 서영의 말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타운하우스를 구해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영이 직접 가꾼 꽃들과 도연이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로 채워져 따뜻하고 아늑했다. 도연은 NGO 단체의 일에 전념하며 땀 흘려 봉사했고 서영은 자신의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불안과 고독 대신 노동의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요리를 하고 식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는데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홍 회장 부인은 도연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영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저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자신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을 괴롭히고 아들의 행복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독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을 파괴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민지수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고통받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의 징벌을 받고 있었다. 결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졌다. 도연은 서영에게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와 신선한 꽃으로 하루를 선물했고 서영은 도연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사랑으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을 딛고 피어난 기적이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영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도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꼬마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고 서영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 도연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는데 서영이 겪었던 고통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그에게 이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는 서영을 와락 끌어안고 그녀의 볼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고맙다고 소리쳤다. 고마워, 서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을 듯했고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그들의 사랑과 치유의 여정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상징했다. 도연은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잃었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과 가족이야말로 그 어떤 명예나 부보다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고 도현과 서영은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더욱 깊은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NGO 활동과 스튜디오 운영에 매진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진실과 헌신으로 채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국적인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직함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기록이었다. 도연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서영에게 감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항상 이 문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은 나를 살인자의 아들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구원해준 나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서영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도연에게 안겨 사랑을 고백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평온하고 따뜻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다.